30만 5천 명이 떠났고 돌아온 자는 2,700명 뿐이었습니다. 생존율 0.9%. 인류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이 압도적인 선멸전은 칼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지독한 설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13만 대군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왜 을지문덕 장군과 고구려 앞에서 이토록 허망하게 붕괴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오만이 만든 눈먼 거인과 그를 쓰러뜨린 날카로운 통찰에 대한 기록입니다. 612년 봄, 중원의 대지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진동에 몸을 떨었습니다. 수나라 양제가 이끄는 113만 대군의 행렬. 병사들의 군화가 땅을 딛는 소리는 거대한 지진과 같았고 수만 마리의 군마가 내뿜는 거친 숨소리는 요동의 들판을 안개처럼 뒤덮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대열의 길이는 수백 리에 달했습니다. 선발 기병대가 요동의 성벽 아래에서 칼을 뽑아 들었을 때 후방에서 보급품을 실은 수레들은 여전히 수천 리 밖에서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를 내며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대라기보다 이동하는 제국 그 자체였으며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풀 한 폭이 남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탐식의 행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몸집은 고구려의 국경에 닿는 순간부터 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명의 입을 채우기 위해 쏟아부어야 하는 식량의 무게는 제국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을지문덕은 성루 위에서 그 거대한 먼지구름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칼을 휘두르는 대신 적의 거대함 속에 숨겨진 붕괴의 조짐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거인을 삼키기 위한 사냥꾼의 침묵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고구려의 마을들은 일제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적에게 내준 땅이 아니라 적을 가둘 텅 빈 감옥이었습니다. 곡식 한 톨 남지 않은 들판, 바닥까지 메워져 진흙만 남은 우물. 병사들은 갈증에 목이 타들어갔고 보급수레는 고구려의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뼈대를 드러내며 부서져 갔습니다. 화려했던 제국의 깃발은 먼지에 절어 빛을 잃었고 찬란했던 갑옷은 굶주림에 비쩍 마른 병사들의 몸 위에서 덜렁거리는 쇳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나라 진영에는 불길한 고요가 감돌았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끝없는 빈 땅이었고 앞을 봐도 굳게 닫힌 고구려의 성벽뿐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적에게 땅을 내준 것이 아니라 시간을 뺏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군대는 전진할수록 스스로를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요동성. 고구려의 첫 번째 방패는 수양제의 예상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100만이 넘는 대군이 요동의 성벽 아래에서 수개월째 발이 묶이자 수나라의 거대한 보급체계는 서서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해진 수양제는 역사를 바꿀 치명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요동성을 우회하여 고구려의 심장, 평양으로 직접 칼을 들이미는 단기결전이었습니다. 양제는 전군에서 가장 건장한 정예병 30만 5천 명을 선발하여 별동대를 조직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등 뒤에는 승리 대신 무거운 저주가 실렸습니다. 보급이 불가능한 속도전을 위해 병사 한 명당 100일치의 곡식과 무기, 갑옷을 직접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병사들이 짊어진 무게는 약 50kg. 한 걸음마다 어깨뼈를 으스러뜨리는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 병사들은 밤마다 몰래 땅을 파고 소중한 군량을 묻어버렸습니다. 평양까지만 가면 고구려의 창고를 털어 배를 채울 수 있다. 장수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제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30만의 행렬. 그것은 승리를 향한 진격이 아니라 거대한 굶주림을 향한 행진이었습니다. 수나라의 별동대 30만이 평양성 인근에 도달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기괴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보급선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제국의 화려했던 보급수레들은 산길 곳곳에 부서진 뼈대만을 남긴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눈은 굶주림으로 인해 초점을 잃었고 그들의 피부는 흙먼지와 갈증으로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군마들의 상태였습니다. 전장을 호령하던 늠름한 말들은 이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채 비틀거렸고, 극심한 기아를 견디다 못한 말들이 옆에 서 있는 동료 말의 갈기를 뜯어먹고 가죽을 씹는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병사들은 가죽 장화와 가죽 갑옷 조각을 삶아 먹으며 버텼습니다. 밤이 되면 진영 곳곳에서는 굶주림에 미쳐버린 병사들의 울음소리와 환청에 시달리는 비명이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으로 을지문덕이 호련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치 산책을 나온 선비처럼 티 없이 깨끗한 옷차림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수나라 장수 우중문의 눈에 을지문덕의 그 평온함은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을지문덕은 항복을 논의한다는 구실로 적진의 구석구석을 느린 걸음으로 훑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녹슬어가는 칼날, 힘없이 땅에 떨어진 깃발,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을 예견한 병사들의 공허한 눈동자. 을지문덕은 단 한마디의 위협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머물다 간 자리에는 차가운 서리보다 더한 절망감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미 수나라의 30만 대군이 군대가 아니라 스스로 붕괴하기만을 기다리는 거대한 시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시면을 들여다볼 때 시면 또한 나를 들여다본다고. 을지문덕이라는 거대한 시면을 마주한 우중문은 그제야 자신이 잡으려던 사냥감이 사실은 자신을 가둔 사냥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철수를 결정하지 못하고 조급함에 발만 구르던 우중문에게 을지문덕의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전령이 건넨 것은 화려한 비단 조각이었고 그 위에는 유려하면서도 힘있는 필체로 적힌 시 한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역사의 흐름을 바꾼 여수장우 중문시였습니다. 그대의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었고 기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다했구나. 전쟁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 돌아감이 어떠한가. 이 시는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맹수에게 던져진 독이 든 고기와 같았습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 장수들이 황제에게 돌아갈 때 필요한 체면과 명분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갔을 때 겪게 될 황제의 질책과 처벌이 두려웠던 우중문에게 너희는 이미 충분히 이겼으니 이제 명예롭게 돌아가라는 을지문덕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나라 지휘부는 이 시를 고구려의 항복 선언이자 자신들의 승리를 공식화해주는 문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병사들에게 우리가 이겼으니 이제 돌아간다! 라고 외쳤지만 그것은 사기를 높이기 위한 외침이라기보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을지문덕은 단순히 시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굶주린 짐승에게 퇴로라는 미끼를 던진 것이죠. 명예롭게 물러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우중문의 안도감은 살수의 차가운 물속에서 곧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나라 군사들의 퇴로는 진격할 때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을지문덕은 그들의 뒤를 바짝 쫓으며 끊임없이 기습을 가했습니다. 잠들려 하면 화살이 날아왔고 물을 마시려 하면 숲속에서 고구려 기병이 나타났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은 이제 무기조차 무거워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고구려 땅을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뿐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채찍을 휘두르듯 그들을 몰아갔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넓은 평야가 아니라 역사가 준비한 거대한 도살장, 살수의 강변이었습니다. 612년 7월, 살수의 강둑은 퇴각하는 수나라 병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30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파는 강을 건너기 위해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병목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을지문덕이 노린 것은 바로 이 병목이었습니다. 수나라의 선봉대가 강을 건너 반대편 기슭에 닿고 본대의 허리가 강 한가운데 잠겼을 때, 즉 군대가 강을 사이에 두고 셋으로 쪼개진 결정적인 순간에 고구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공이라는 전설보다 이 살수에서 무서웠던 것은 대열의 단절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의 선봉대는 고구려 매복군에게 순식간에 난도질 당했고 강물 속의 병사들은 화살비에 비명을 지르며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한 수십만의 후방부대는 강 건너에서 벌어지는 학살을 무력하게 지켜보며 극도의 패닉에 빠졌습니다. 30만 명의 대군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은 공포의 전염성이었습니다. 앞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붉게 물들어 내려오는 강물은 후방 병사들에게 이미 끝났다라는 절망을 퍼뜨렸습니다. 지휘체계는 한순간에 마비되었습니다. 군대는 이제 조직적인 병력이 아니라 오직 살기 위해 서로를 짓밟는 짐승 같은 군중에 불과했습니다. 을지문덕은 강물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30만 명을 하나로 묶어주던 군율과 희망의 댐을 터뜨린 것입니다. 강을 건너지 못한 수나라 병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왔던 길을 되돌아 요동성으로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요동성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450km의 레이스였습니다. 살수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이 퇴각을 시작하자 을지문덕이 아껴두었던 고구려의 정예의 기병대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살수는 결승점이 아니라 사냥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걷는 것조차 힘겨운 수나라 병사들의 뒤를 고구려 기병들은 쉼없이 몰아쳤습니다. 낙오되는 자는 칼에 맞았고 멈추는 자는 화살에 꿰뚫렸으며 잠드는 자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나라 병사들은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달리는 초인적인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그들의 등 뒤에서 서늘한 칼바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동성까지 가는 길목마다 수나라 병사들의 시신이 이정표처럼 쌓였고 버려진 병기들이 산을 이루었습니다. 30만 5천 명 중 압록강을 건너 요동에 도착한 자는 고작 2,700명, 생존율 0.9%. 이 수치는 강물에 빠져 죽은 숫자만이 아닙니다. 살수라는 좁은 길목에서 허리가 잘린 뒤 요동성까지 이어지는 수백 킬로미터의 추격전에서 고구려군에게 사냥당하고 굶어 죽고 탈진해 죽은 모든 숫자의 합입니다. 을지문덕은 살수에서 적의 머리를 쳤고 요동까지 가는 길 위에서 적의 몸통을 지워버렸습니다. 인류 전쟁사에서 이토록 완벽한 괴멸 작전은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구려는 승리했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날카로운 칼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수나라가 무너진 자리에 도끼를 품은 새로운 맹수, 당나라가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수에서 증발한 30만 대군은 수나라라는 거대 시스템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었습니다. 전쟁 비용으로 탕진한 국고와 잃어버린 민심은 제국 전역을 통제불능의 반란과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618년 수양제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암살당했고 천하를 호령하던 수나라는 건국 37년 만에 허망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살수대첩은 고구려에게 56년이라는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두 세대가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 하지만 동시에 이 승리는 중원의 국가들에게 고구려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각인시킨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당나라는 수나라의 실패를 연구했습니다. 무리한 대규모 동원 대신 정예화된 병력을 정면 대결 대신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고도의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을지문덕이 벌어준 56년의 시간 동안 고구려는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역사는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으며 승리는 언제나 더 큰 시련을 예고하기 마련입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압도적인 힘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그는 단순히 용맹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의 비대함 속에 숨겨진 약점을 찾아내고 지형과 기후, 그리고 인간의 심리까지 전쟁의 재료로 삼은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113만 명의 발소리가 지진처럼 울려 퍼질 때 그는 공포 대신 숫자가 만들어낸 모순을 계산했습니다. 비록 고구려는 668년에 무너졌지만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보여준 전략적 자존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훗날 강감찬의 귀주로 이순신의 명량으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적의 조급함을 이용하고 자신의 인내를 믿었던 한 사람의 머릿속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을지문덕의 이 차갑고도 정교한 계산법은 여전히 유효한 해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살수대첩의 역사는 끝났지만 그 강물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지혜의 승리라는 이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